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자이자 명상의 대가셨던 장형갑 교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가볍고도 어려운 책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언제인가 장 교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네 우리 집에 같이 가볼 텐가 하시는 말씀에 선뜻 따라 들어간 장 교수님 댁에서 자랑하듯 보여주시는 서재에 들어가서는 자네가 책 읽는 것 좋아하니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줄 테니 선택해보게 라는 말씀 한마디에 서재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한켠에 놓여진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사랑의 심리학을 선택했더니 그 책은 안 되는데 내가 아끼는 책이란 말일세 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책을 고르라고 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책을 고집하니 어쩔 수 없지 그럼 가져가게나 하시면서 선뜻 내주신 그 책이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 비슷한 책일 것 같다는 막연함으로 서점에서 설득의 심리학을 간택하여 읽었는데 난해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보면 처세에 관한 책 코너가 따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인맥을 관리하고 회사 안팎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메모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등의 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심리학이라 하면 뭔가 심오하고 난해한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라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의 이론을 실생활과 적용시켜 전개해 나가는 구성이 적절했고 예시도 잘 알기 쉽게 되어 있었기에 읽어내려가며 나도 모르게 행하던 수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에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주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소개해 놓았는데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이 상호성의 법칙이란 누군가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답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인 친구에게서 공짜로 식사 대접을 몇 번 받았다면 왠지 우리의 내면에 보험 하나쯤은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란 일정한 내용에 대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세뇌가 되었을 경우 그 물건이나 설득 내용에 동조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광고입니다. 특정 광고를 지속적으로 시청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그 상품을 더 많이 구입했다는 통계 결과가 이 논리를 증명해 줍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것을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차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기만 하면 다들 그 차가 좋다고 믿고 구입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여 그게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호감의 법칙이란 우리 속담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인상의 사람이 파는 물건은 왠지 신뢰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는 어수선한 옷차림의 사람이 왠지 더 범법 행위를 할 것 같다는 편견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권위의 법칙은 권위자의 말이라면 그 진위 여부를 생각해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밀그럼이라는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밀그럼의 권위만 믿고 많은 연구자들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전기 충격을 실험 대상자에게 가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충격을 멈춰주길 요청했지만 밀그럼이 이 정도의 전기 충격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말만 믿은 연구자들은 계속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위만을 믿고 그의 말을 따를 때에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 벌이는 200개 한정 판매라는 말에 현혹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하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명품 한정판 핸드백이 항상 품절될 정도로 잘 팔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가장 공감이 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잘 적용되는, 달리 말하면 가장 많이 설득당했던 법칙과 그 사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법칙은 첫 번째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에 관한 한 이 책에 보여진 모습이 흡사하게 내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성이라 함은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 사소한 것이라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한 부담 속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무리한 요구라 해도 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인간이라면 느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샘플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둘 정도로 상호성의 효과가 적용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호성 법칙에 덫에 걸려들어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나도 역시 이 상호성 법칙에 딱 걸려드는 타입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조그만 것일지라도 호의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나는 항상 그 사람에게
무언가 빚을 진 기분 속에서 언젠가 바로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베풀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보답이 조그만 것이라 해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지고 넓어진다고 봅니다. 한편 조직 생활에서도 상호성의 법칙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보았듯이 한 회사원이 상사의 호의와 사소한 친절을 계속해서 받으며 더 나은 직장을 찾아다니지 못할 만큼 의무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꾀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설득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으며 그 강력한 힘이 조직 생활을 만족시키고 따라서 충실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설득력을 키우는 게 조직 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렇기에 이러한 스킬을 익히고자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난 상호성에서 발휘되는 호의와 양보심에 관한 심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나도 모르게 상호성 법칙에 의해 보답이라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그러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나도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또한 양보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행동에 의해 서로 상반되는 수많은 개인들의 사고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제어하는 것, 이러한 지름길은 상호양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호양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을 할 때의 일입니다. 노조 측 사측 모두 처음에 제시하는 협상안은 상대방에서 납득하기 아주 어려운 극단적인 인상률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음에 점차 상대 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취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합의점은 양극단에서 절충 아닌 거의 중간점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초의 요구를 얼마를 제시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초기 제한을 설정하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협상가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면접에 입고 갈 정장을 준비하기 위해 백화점을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를 한다는 백화점 직원은 잠깐 눈길만 주어도 상냥하게 인사를 하며 고객인 나에게 다가옵니다. 직원들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꿰차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냥 입어보시기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의류이기에 안 입어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부담스럽지만 입어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못 드는 신세가 자연스레 됩니다. 판매사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봉사해줬는데 만약 사지 않고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냥 나오는 인정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싫은 연약한 마음에 무언가 하나를 사고서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수십 벌을 입어보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호의에 못 당하는 성격인 나란 사람도 있고 사람 성격에 따라 그것도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 전략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판매사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가게에 제품을 사러 온 고객들에게 가장값 비싸고 좋은 모델을 먼저 권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객이 그 제품을 구입하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일이고 만일 거부하면 그는 적당한 가격의 모델을 제시하여 제품의 구입을 부추깁니다. 이는 대조효과도 적용됩니다. 내가 정장과 난방을 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장은 고가에 속해 비싸게 지불하고 나서 느껴지는 난방의 가격은 대조효과에 의해 그리 비싸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정장을 사지 않고 난방만 사러 왔을 때는 그 똑같은 가격을 보았더라도 훨씬 그때보다 비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의 법칙, 즉 남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푼 자가 나중에 대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간에 받은 호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호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베푼 호의나 양보를 거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의 호의나 양보를 거절하면 사람들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러한 호의나 양보가 인간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계획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호의는 일단 받아들이되 그것이 호의가 아니라 술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의 호의를 리데퍼니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보를 통한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리데퍼니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의나 양보가 술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호의나 양보에 대한 보답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성 법칙의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주었지만 그런 기술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점을 우리에게 설득시켜주는 면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귀성의 원칙은 마감 전략이라는 마케팅 기법에 의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마감 전략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세일을 알리는 광고는 항상 커다랗게 세일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세일이 거의 끝나가면 백화점 세일은 딱 2일 남았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마감일자를 상기시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의 성공 배경도 시간 압박의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잔여 시간, 잔여 수량, 한정 정보를 통해 구매 가능 시간의 압박은 빨리빨리주의로 불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행이식과 맞물려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 제한과 희귀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득력은 과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설득 과정은 주어진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내린 결정이 아니라 단편적인 어느 하나의 정보에 현혹되고 의존하여 대강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날로 넘쳐나는 각종 정보에 묻혀 살지만 모든 의사결정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지름길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6가지 법칙을 살펴보며 나름대로 몇 가지의 법칙을 나의 성격과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모습들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웃으며 읽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가슴속에 한번 새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6가지 법칙을 일일이 기억해서 그때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단지 자신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 원치 않는 물건의 남의 호의로 인해 마지못해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조금 더 유익하게 이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숨에 한번 보기보다는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실생활과 비교하여 반복하여 본다면 이 책의 효용도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이 뛰어난 언변수를 요구하는 영업직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나처럼 다시 되돌아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였는지, 나는 또 얼마나 설득당하고 있었는지, 왜 자신이 과대 소비를 하고 있으며 원치 않는 물건에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모습에 비춰봄으로써 조금 더 유익하게 이 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협상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터라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설득당하며 살 것인가, 설득하며 살 것인가라는 문구가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나의 행동 패턴을 탐구하고 설득을 당하기보단 그 전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더 나아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나를 가꾸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